2024년 기준 일본인의 여권 보유율이 17%. 83%는 해외에 못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없으니까. 네. 개발도상국 사람들보다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요거는 아무래도 일본의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아날로그 강국, 일본의 디지털화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벤치마킹한 마이넘버 카드가 비리 온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IT 강국을 외치던 일본의 디지털 정책은 왜 좀 잘 안 되고 있을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일본의 사기업과 일본 정부 좀 따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소프트뱅크 송정희 회장이 그 AI 쪽에 올인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뱅크에서 이 AI 쪽으로 뭐 좀 잘 진행이 된다면은 뭐 일본은 뭐 크게 문제 없이 좀 이런 부분에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본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으니까 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 이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뭐 일본 기업이 뒤처졌다라고는 뭐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정부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IT화를 한다고 가장 먼저 실시한 게 디지털 청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항상 문제들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별다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 없고, 지금까지 나온 성과라고 한다면은 플로피 디스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뭐 이러한 거밖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예를 든다면은 마이넘버 카드를 뭐 해가지고 디지털화 하겠다, 디지털 정부를 하겠다, 이제 한국처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뭐 잘 지금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벌이는 일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마이넘버 카드를 좀 보급을 하겠다 하면서 했는데 보급이 잘 안 됐어요. 일본의 국민들이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좀 그 안 좋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고노다로가 디지털청 장관으로 있었을 때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는데 포인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돈을 주겠다. 그때 뭐 한 40만 원인가쯤 주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폭발적으로 마이넘버 카드를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 주변 지인들도 그때 전부 다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돈 받으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이넘버 카드 보급률이 80%가 넘었습니다. 그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이넘버 카드가 보급이 된 거죠, 그때. 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마이넘버 카드와 관련돼서 좀 비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사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좀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TT 그룹 1265억엔, 후지츠 713억엔, 자민당의 대규모 스폰서가 마이넘버 안건을 대량 수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이제 자민당의 그 마이넘버 카드하고 관련된 뭐 이것들이 비리가 좀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최근에 좀 이상한 일이 일본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마이넘버 카드 리더기를 일본 전국 병원, 의원, 약국에 보급을 시켰는데, 보시는 그림이 마이넘버 카드 리더기거든요. 이 마이넘버 카드 리더기 가격이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원, 의원, 뭐 약국이 그 지불하는 금액은 한 100만 원 정도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조금으로 하겠다 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 보조금이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이 세금을 이용해서 이게 전국 병의원에 이거 보급했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일본에서 이제 마이넘버 카드를 스마트폰에 올해 집어넣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마이넘버 카드 리더기가 스마트폰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인식하는 기능이 없어요. 라는 거는 이 스마트폰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2026년에 마이넘버 카드의 보안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유로 마이넘버 카드의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라는 건 또 2년 후에 그 새로운 마이넘버 카드는 이 마이넘버 카드 리더기에 인식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또 이 마이넘버 카드 리더기를, 이 비싼 걸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뒤에서 좀 벌어진, 이렇게 된다면, 이걸 바꾸게 된다면은
그 이익을 얻는 사람은 과연 누가 될까요?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이 리더기가 이상한 게 이게 소프트웨어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냥 태블릿, 이러한 태블릿 하나만 있어도 해결 가능합니다. 이 태블릿으로 얼굴 인증하고, 그리고 태블릿으로 QR코드 인증하고, 마이너버 카드 그거 인증하고 찍으면은 카메라 달려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건데 굳이 이렇게 비싼 리더기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리더기의 전체 모습인가 봐요. 네. 리더기가 모양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인 거죠. 리더기를 이 안에 집어 넣으면 이제 리더기를 인식하는 거죠. 카드를 집어 넣으면. 카드를 집어넣으면. 네. 단순한 기능인데 이걸 이렇게 비싸게 보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이분은 뭐 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지문을 인식하는 건데 지문 인식할 필요도 없죠.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상한 거죠. 자, 또 수천만 명이 마이넘버 카드 칩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유효기간 때문에 갱신 대란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행정적 혼란을 예측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마이너버 카드가 신분증이잖아요. 네. 근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없잖아요. 아, 없죠. 예. 아, 지금 순간 착각할 뻔했어요. 제가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한 10년이었나? 네, 10년인데 근데 주민등록증은 없잖아요. 없죠. 마이너버 카드가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유효기간이 있어요. 운전면허증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테스트를 위해서 아마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신분증은 그냥 단순한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웃긴 게 이 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칩은 뭐 여러 가지 뭐 디지털 기기에 인식할 수 있게끔 또 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칩의 유효기간은 또 5년입니다. 따로따로예요. 이상하죠? 같이 통일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카드는 온라인상으로 이거를 갱신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을. 네. 근데 이 칩은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서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이게. 피곤하네요. 그리고 또 올해가 이 마이넘버 카드가 시행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포인트 지급을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카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딱 지금 10년 지나서 올해가 그때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시작한 지가 10년 됐으니까 이제 그 10년 된 거는 이제 그 칩을 두 번째 네.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된 거고 네. 이제 포인트 지급한 거는 이제 5년째 만료. 올해가 5년째 만료되는 시기고. 네. 근데 그때 포인트 지급했을 때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이 그 해에 같은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은 올해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수천만 명의 사람이 관공서에 직접 찾아가서 이거를 갱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 어떠한 이야기까지 나왔냐 하면은 올해에 정말 진정한 지옥문이 열릴 거다라고 표현한 기사까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디지털화, IT화를 하겠다고 만들었는데 정작 봤더니 아날로그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자주적인 좀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글과 달리 한자, 히라가나, 가타가나를 함께 쓰는 일본어는 혹시나 그러면 이 디지털 시대에 좀 어떤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뭐 중국어도 뭐 동일한 건데 한자 같은 경우는 발음을 알파벳으로 발음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한자가 뿅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자를 선택하면은 이제 입력이 되는 건데 네. 한글 같은 경우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영어도 그렇고. 그런데 한자 같은 경우는 발음을 쓰고 한자가 나온 걸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이라는 과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효율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좀 익숙해지면은 금방 입력이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또 많이 발전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또 굉장히 좀 빠르고 편하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뭐 일본 사람들 입력하는 거 보면 굉장히 빠르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제가 일본어 그 문자 입력하는 거 보고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래요. 너무 빨리 입력한다고. 이게 익숙해지면 빨리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비효율적이긴 한데 뭐 좀 크게 그렇게 좀 뭐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디지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한자를 읽을 수 있지만 손으로 쓰지 못하는 디지털 문맹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이거는 한자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몇 년 전쯤에 KBS에서 어떤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의 제작진이 찾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한자를 사람들한테 종이하고 펜을 주면서 써봐라 했는데 중국인도 그렇고 일본인도 그렇고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놀래더라고요. 내가 이 한자를 못 쓴다고? 이렇게 간단한 거를? 그러면서. 그 한자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그림 그리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획을 또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대체로 스마트폰, 컴퓨터로 한자를 쓰다 보니까 직접 쓸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손으로 직접 못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맹, 이게 이제 글씨를 직접 쓰지 못하는 디지털 문맹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자의 사용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과 비교해 보면 20년 전에 출판된 책하고 지금 출판된 책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자주 사용하는 한자 아니면 좀 어려운 한자 뭐 이러한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히라가나로 쓰는 그러한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일본에서도 한자를 좀 안 쓰는 좀 산자가 줄어드는 그러한 경향이 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고 수준의 여권 파워를 가졌음에도 일본의 여권 보유율은 17%에 불과하다는데 이게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일본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걸까요? 일본 여권 보유율이 점점 줄어들더니 네. 2024년 기준 일본인의 여권 보유율이 17%,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여권 보유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83%는 해외에 못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예. 근데 17%도 이게 대체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아마 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선진국이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50%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외여행 안 간다는 미국인들도 여권 보유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한국은 60%가 넘어가고요. 그런데 일본은 17%라는 건 정말 무슨 저기 개발도상국 사람들보다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수치가. 그만큼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을 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든다면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장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가장 많이 가는 해외 여행지가 한국입니다. 그렇죠. 가까우니까. 예. 그런데 한국에서 일본인들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적으니까.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인구가 2배 이상 많잖아요. 그런데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적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요거는 아무래도 일본의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일본에 가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해외여행 해본 적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좀 나뉩니다, 이게. 질문을 하면 답변이.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가본 적 있다. 하와이나 대만 쪽으로 가본 적 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좀 나이가 좀 어린 그러한 친구들은 가본 적 없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뭐 그렇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인들 굉장히 해외여행 많이 다녔잖아요. 제가 좀 옛날 영화 좋아해서 옛날 영화 많이 보는데 좀 예전 80년대 뭐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일본인 관광객 나오는 그런 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목에다가 저기 카메라 걸고 이제 사진 찍으면서 다니는 그런 식으로 일본인 관광객 표현 많이 했는데 일본인들이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던 일본인들이 지금은 해외여행을 안 갑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정말 이상한 정책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일본 젊은이들 아웃바운드 정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젊은이들이 해외여행을 워낙 안 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유학조차도 안 가다 보니까 그 유학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본 유학생보다 한국 유학생이 3배가 더 많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유학조차도 안 가고 그 해외 파견 같은 것도 거부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젊은이들을 좀 보내자 하는 측면에서 이제 무료로 일본 젊은이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겠다. 그러한 정책까지 세워서 일본 젊은이들을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게 있어야지 아무래도 국가의 발전이 있을 텐데 이제 일본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까지 내놓을 정도로 좀 심각한 일본에서는 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경제가 힘들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일본 국민분들이 뭔가 보수적이거나 폐쇄적인 성향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경제가 힘들어져서 해외를 안 나간다고 하기에는 어쨌든 여전히 일본은 어쨌든 세계 강대국 중 하나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버블 꺼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인들 해외 정말 많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인들한테 물어봐도 해외여행 굉장히 가고 싶어 합니다. 예,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기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못 나가는 거죠. 사실 한국에는 제가 해외여행을 저도 집이 돈이 많이 있는 편은 아니어서 26살 때 처음 나갔는데 요즘에 그때 이후로 제가 또 한 18년 지났어요. 요즘에는 뭐 2030한테 여쭤보면 안 나갔다 온 케이스가 거의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뭐 아무리 못해도 일본 정도는 다들 한 번쯤은 갔다 와 본 적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일본은 진짜 예, 아무래도 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여전히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기후에 있다 보니까 더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 그렇죠. 예.